자, 일단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확률 변수 시작하자마자 외울 게 생기네. 왜 이렇게 벌써 나오는데 확률 변수가 뭐냐면은 이거 외웁시다. 어떤 시행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시행한다는 것은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한다, 뭐 동전 5개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그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행 결과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수가 뭐가 나올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6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겠죠. 1, 2, 3, 4, 5 중에서. 그런 겁니다. 그 간단한 예를 듭시다. 방금 주사위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거기서 나온 눈의 수, 이것이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로 정해지지 않다는 얘기는 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2가지 이상. 뭐 동전을 던졌을 때도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시행 결과가. 그래서 2가지 이상이니까 그것도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벌써 이 얘기 한 서너 번 했네요. 시행 결과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 결과 뭐가 나올지는 우연적인 것이죠. 우연적이잖아요. 결과 정해지지 않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연적이니까 야, 너 주사위 던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왠지 3 나올 것 같네. 3에다 전재산을 걸어. 미친 짓이죠. 그죠? 결과 우연적인데 어떻게 그걸 전재산을 겁니까? 미친 짓이죠. 우연적인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행 결과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적이기만 한다면 뭘 분석하고 말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맡겨야지. 하늘에 맡겨야지. 즉 이게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정해진 측면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사위 던지는 예를 가지고 계속 해봅시다. 뭐가 정해졌을까요?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을까요?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하나만 나오지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후보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후보들. 객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후보들. 첫째 후보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하나가 나오는데 나는 7에다가 전 재산을 걸래. 더 미친 짓이죠. 그렇죠? 후보들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후보들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 둘째 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후보들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 2, 3, 4, 5, 6 각각이 얼마의 가능성으로 6분의 1씩의 가능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시행 전에. 그죠? 그래서 첫째 후보들, 둘째 각각의 가능성. 이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는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즉 확률 변수라는 것이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연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 뭐가?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이거 외우세요.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혹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객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 전체, 이걸 뭐라고 하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알겠죠? 확률 분포.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는 문제나 제시문을 쓰면서 사용하는 용어를 여기 확률이란 말을 생략하고 분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포 그러면 이거는 확률 분포를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먹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예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 이것은 확률 변수입니까? 그렇죠. 확률 변수죠. 이유는 뭐죠? 그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2, 3, 4, 5, 6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인데 확률 변수를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이건 이제 관행인데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 약속일 뿐인 것이죠. 관행인데 이 대문자 x, 뭐 대문자 y, 대문자 z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률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자 통계에서 뭔가를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확률 변수란 뜻이에요. 왜? 시행 결과가 정해지지 않거든. 그래서 확률 변수.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가 아닌 어떤 확정된 값, 그러니까 시행 결과 하나인 거, 확정된 값을 소문자로 많이 표기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냥 이건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되게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 결과 하나를 정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나열해 볼까요? 자,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 뭐가 있어요? 1, 2, 3, 4, 5, 6이 있다. 여기서는 이 후보들이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가능성들이 6분의 1씩이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다 6분의 1이죠. 점 찍은 것은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6분의 1, 다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다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표라고 그래요?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니까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게 확률 분포표. 당연하죠. 첫째 후보들.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 분포표에는 항상 첫 번째 줄에 후보들을 쓰고 두 번째 줄에다가 그 가까이 가능성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줄은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이니까 x라고 표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 가까이 가능성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 6분의 1, 2가 될 확률 6분의 1, 3이 될 확률 6분의 1 이게 다 6분의 1씩 이 각각의 확률을 나타낸 것이니까 P가 확률이죠. probability 확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후보들 둘째 가능성 즉 이제 확률을 나타낸 것인데 여러분 이걸 그 아주 엄밀하게 표기한다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 해가지고 이걸 이제 equal small x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확률 변수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 equal small x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가 실현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실제 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실현된 값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다 그 말이죠. 스몰 x. 이건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그 확률 변수가 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해서 이렇게 P 괄호하면 괄호 안에 있는 일이 벌어질 확률, 일어날 확률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표시한다니 그런 뜻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이런 걸 엄밀하게 구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엄밀하게 구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라지 x 해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 표기를 하고 그것이 취할 그런 값이 나올 확률에서 p 이런 식으로 써주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거 비우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비우고 써도 상관없다. 하여튼 의미는 첫 번째 줄에 후보들이 나열돼 있고 두 번째 줄에는 그 각각의 가능성, 확률 값들이 쓰여 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확률 변수. 우리 벌써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시기 바라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산이란 말은 뚝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인 예가 정수라든가 자연수 이게 뚝뚝뚝 떨어져 있죠. 연속적이지 않죠. 1 다음에 2가 나오고 2 다음에 3이 나오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이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왜? 1부터 2까지의 뭐 모든 실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가능한 게 아니고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뚝뚝 떨어져 있죠.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이산 확률 변수 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대값하고 평균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은 기대값과 평균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도 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학문 세계 학자로서 살아가는데도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는데 이제 그 맥락이 조금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8, 9, 10, 10이라는 네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이 8점, 또 한 명이 9점, 그 다음에 한 명이 10점, 다른 한 명이 10점 이렇게 네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뭐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점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이란 말 들어봤죠 중학교 때? 끄덕끄덕 하시고 빨리빨리. 자 중학교 때 들어본 말입니다. 이게 별량인데 그러니까 별량 그러면 데이터셋 데이터의 어떤 집단 이제 그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별량인데 8, 9, 10, 10으로 이루어진 이 데이터셋에서 평균을 구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4명의 시험 점수인데 평균 점수가 되냐?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됩니다. 8, 9, 10, 10 더해서 4로 나눈 것이 평균이고 그래서 이제 9.25가 나오는데 여러분 평균을 나타내는 그 알파벳 뭘 쓰죠? 보통 M 쓰죠. M. M을 쓰는데 평균이 영어로 뭐야? 오늘 영어 많이 나와요. 영어로 민이죠. 민. MEAN. 민이 영어로 평균입니다. 평균이 민입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따가지고 M으로 많이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별량이 이렇게 낮게로 주어졌을 때 싹 더해서 개수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균 구하는 방법 이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렇게 정리해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 8점 맞은 학생이 한 명 있다. 9점 맞은 학생이 한 명 있다. 10점 맞은 학생이 2명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8점 1개, 9점 1개, 12 2개. 이렇게 이게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전체 집단에서 그 데이터가 몇 번 나오는지 그걸 나타내는 빈도수. 줄여서 도수. 기억나죠?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온 얘기죠. 도수, 빈도수. 빈도수 줄여서 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빈도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빈도수를 나타낸 표. 빈도수, 도수, 빈도수를 나타낸 표로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기억나나요? 도수 분포표. 그럼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평균을 구한다. 어떻게 하죠? 데이터가 8하고 9하고 10세 종류가 있네. 8, 9, 10 더해서 3으로 나온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개수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8점 맞은 학생이 한 명 있고 9점 맞은 학생이 한 명 있고 10점 맞은 학생이 2명 있으니까 이것을 가중해서 평균을 냅니다. 이 2명, 한 명이 아닌 2명이라는 점을 가중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토탈 4개니까 이걸 4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아니 싹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지. 뭘 또 피곤하게 이렇게 하냐. 지금 내가 예를 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4개밖에 안 되는 걸 예를 들었으니까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데이터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된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도수 분포를 파악했을 때 평균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본질 같은 얘기죠. 딴 얘기 아닙니다. 다만 도수 분포표로 한층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간 게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랜덤하게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일 것인가?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점수. 그것은 확률 변수인가요? 확률 변수죠. 왜? 시행 결과 8점일 수도 있고 9점일 수도 있고 10점일 수도 있습니다.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률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분포를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이라고요. 첫째 후보들 뭐예요? 당연히 8점이냐 9점이냐 10점이냐 그 후보들이겠죠. 자, 집중하세요. 8점이 될 수도 있고 9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4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점수 그것은 확률 변수인데 그래서 X라고 표기한다면은 그 X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이 8점 아니면 9점 아니면 10점이니까 후보들 다 나열한 겁니다. 그다음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8점일 확률 얼마?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4분의 1이겠죠. 9점일 확률 4분의 1, 10점일 확률 4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확률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을 쭉 나열한 표니까 확률 분포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평균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8 곱하기 4분의 1, 그죠? 9 곱하기 4분의 1, 10 곱하기 4분의 2 이것을 쭈르륵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8 곱하기 8에다 4분의 1 곱하고 9에다 4분의 1 곱하고 10에다가 4분의 2를 곱해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이 식이나 이 식은 사실 똑같습니다. 배열 상태만 바뀐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방법은 보니까 어때요? 마치 자크를 채우듯이 여러분은 지퍼라고 하나요? 지퍼를 채우듯이 곱하고 쭈르륵 더한 겁니다. 되겠죠?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워야 되겠습니다. 곱하고 쫙 더한 겁니다. 이게 평균 구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대값. 평균보다 더 많이 기대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본질은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잖아요. 평균이나 기대값 똑같은데 왜 굳이 또 기대값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오는 것이냐? 전후 맥락이 조금 달라요. 평균이라는 것은 이미 실현된 값들을 싹 더해서 개수로 나눴다는 의미에서 평균,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사실은 평균인데 기대값이라는 것은 좀 맥락이 사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그 말이지. 말 그대로 기대값. 예상되는 값, 기대되는 값. 사전에 예상되는 값이라는 의미에서 기대값을 쓰고 그래서 또 영어 또 나오네. 여러분 기대하다가 영어 뭐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expect죠, expect. 그래서 expect의 명사 expectation. expectation.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EX로 쓰는 겁니다. EX 기대값.
사실은 평균이랑 같다. 이 기호 알아야죠. 왜? 문제에서 무엇을 확률 변수 RGX라고 할 때 그 EX를 구해라. 그러면은 기대값 구하라는 얘기구나. 알아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대값이란 말을 하면서 기대값 EX를 구해라.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그냥 확률 변수 X를 정의하고 나서 EX를 구해라. 그러면 기대값 구하라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expectation이다. 기대값. 그래서 요걸 이제 M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확률 분포에서는 대체로 기대값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이 기대값입니다. 본질은 평균과 똑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흰색, 노란색, 파란색 순으로 별량이 데이터가 낱낱으로 주었을 때, 낱낱의 별량에 주었을 때 평균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 이것을 도수 분포로 정리했을 때 평균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확률 분포로 나와 있을 때 기대값을 구사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다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다만 여러분 익숙치가 않으니까 확률 분포 표상에서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곱해서 쭈루룩 더한 것이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이것을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라고 해서 확률 분포 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통칭해서 확률 분포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통칭해서 확률 분포인데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8점 맞을 수 있고 9점 맞을 수 있고 10점 맞을 수 있는데 이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후보들 나와 있죠. 후보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능성 나와 있죠. 후보들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니까 식으로 나타내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확률 분포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확률 분포에서도 기대가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곱하고 해서 쭈르륵 더하게 되면은 3.5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기대값이 3.5? 아니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3.5를 기대할 수가 있지? 그거는 평균적으로 3.5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평균적으로 1, 2, 3, 4, 5, 6이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으니까 평균적으로 3.5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대값은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어떤 특정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봐보세요. 확률 변수 얘기가 나오는데 왜 기대값 구하는 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이 두 가지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이죠. 어떤 100명의 시험 점수 일반 학생 100명의 평균 점수가 70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평균 점수라는 것이 70점이라는 것은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반 학생의 분포를 알면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질문한다고 그래놓고 얘기를 해주네. 그죠? 분포를 알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렇죠? 분포를 알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거꾸로 평균 점수를 알면 분포를 압니까? 분포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몇 점 받은 학생 몇 명이요? 몇 점 받은 학생 몇 명이요? 몇 점 받은 학생 몇 명이요? 그러니까 분포를 안다는 것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로 데이터를 다 안다는 얘기, 분포를 안다는 얘기는. 근데 평균을 안다는 것은 평균이라는 것이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긴 하나 분포 자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분포를 알면 당연히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평균을 안다고 해서 분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평균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성질을 대표해주는 대표값 중에 일종의 겁니다. 대표값.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 집단의 성질을 말 그대로 대표해서 보여주는 값으로서 주로 이제 기대값이나 평균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일반 학생 100명의 평균 점수가 70점이야. 2반 학생 100명의 평균 점수가 70점이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동질적인 집단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 어떤 반은 평균주의 70점 주변에 많이 몰려 있어. 뭐 대부분의 학생이 60점에서 80점 사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반이 있는 반면에 빵점부터 100점까지 쫙 퍼져 있는 그런 반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반 평균 점수가 똑같다고 선생님이 들어가 가지고 두 반 수업을 똑같이 해? 그러면 곤란하죠. 반 특성에 맞게 달리 해야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정도. 그래서 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준 편차라는 지표가 쓰이게 되는데, 표준 편차 계산법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졌느냐, 즉 이겁니다.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느냐 아니면 평균에서 떨어진 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 많느냐,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그걸 나타낼 때 말 그대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입니다. 이 각각이 이제 다 제각각이 들어갈 텐데,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절대값을 취해 가지고 그 기대값을 구해 보면은 이것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절대값을 안 해버리면은 x-m 이것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질러보세요.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절대값을 안 취하고 그렇게 바로 기대값을 해버리면은 그 결과 뭐가 나오겠어요? 0이겠죠. 예? 뭐 평균 점수보다 높은 학생, 낮은 학생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적당히 상쇄돼 가지고 0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겠죠. 어느 경우나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이제 흩어진 정도,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의미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쓰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절대값을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70점인데 거기서 60점 맞은 학생이 있고 80점 맞은 학생이 있는 경우하고, 평균 점수 70인데 100점 맞은 학생하고 40점 맞은 학생하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후자가 당연히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가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절대값을 씌우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불편해. 미분이 안 되니까. 응? 절대값 씌우면은. 그래서 동원한 방법이 뭐냐?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을 해. x-m을 그러니까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제곱을 해가지고 그 기대값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분산을 이제 vx로 나타내는데 variance라는 얘기입니다. variance. 어떤 이제 직역을 하자면 다양성의 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산, variance.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말로 하자면은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이거 외우세요.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이게 분산입니다. 편차 x-m,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예, 분산이다. 편차 제곱의 기대값.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은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자 먼저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라지 x 제곱하고 마이너스 2m 라지 x가 되고 플러스 m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 요 각각을 x 제곱의 기대값을 하고 마이너스 2m은 상수니까 나오고, 그다음에 x의 기대값이 되고 m 제곱은 상수니까 바로 m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2x가 바로 기대값입니다. 저기 기대값이고 평균 m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m 제곱을 2번 빼고 한 번 더 해주니까 한 번만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산은 뭐가 되냐면, 미안합니다. x 제곱의 기대값, x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자, 이게 분산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 정의인데 요걸 계산하고 나면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방법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런 데서 이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먼저 기대값을 구하는데 쫙쫙쫙 곱해서 쭈루룩 더하면은 기대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해놓고, 그다음 제곱의 기대값은 이거예요, 여러분. x의 기대값이 그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 각각의 가능성을 곱해가지고 쫙 더한다고 그랬는데, 제곱의 기대값은 8의 제곱이랑 4분의 1 곱하고 9의 제곱이랑 4분의 1 곱하고 10의 제곱이랑 4분의 2를 곱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제곱한 거랑 확률 곱하고 제곱한 거랑 확률 곱하고 제곱한 거랑 확률 곱해서 쭈루룩 더한 것이 x 제곱의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했던 기대값을 가지고 제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하여튼 이 분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해 주시냐면,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 정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연산을 해보면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 같다. 이게 분산입니다. 이게 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m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내가 이 얘기를 빠뜨렸네.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표준 편차 얘기를 안 했는데 분산을 알잖아요. 분산을 알면 거기다 루트 씌운 겁니다.
분산 Vx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그것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로 나타내는데 그리스 문자. 시그마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그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것 같다. 그건데 왜 이렇게 피곤한 짓을 하냐면은 아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x-m의 기대값을 해버리면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절대값을 씌워서 기대값, 그러니까 편차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절대값을 씌워서 다뤄야 이제 의미 있는 지표가 되는데 얘는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뭘 썼냐면은 제곱을 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한다 그랬죠.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으로 계산을 해놓으면은 그 어떤 물리량의 단위가 제곱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키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분산을 구해보면은 편차의 제곱이 기대값이니까 길이의 단위가 제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값이.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알겠어요?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쌓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계산하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의미 위주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이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을 알고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거냐? ax 플러스 b의 기대값과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a, b는 실수입니다. 어떤 상수입니다. 어떤 상수인데 자, 요것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 ax 플러스 b의 분산은 x의 분산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아셔야 되겠는데. 자,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A, B의 효과 둘 다 한꺼번에 생각이 힘드니까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학생의 점수를 다 A배를 했다고 쳐봐. 모든 학생의 점수를 다 A배를 했으면 평균은 어떻게 바뀔까요? 질러보세요. A배 되겠죠. 다 A배 됐으니까. 맞습니다. X의 기대값에 A배가 됩니다. 또 모든 학생의 점수를 다 B점 올렸습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B점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X의 기대값에 A배에다가 B를 더한 것 같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연산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아주 단순한 특징을 갖고 그 다음 이제 분산 봐봅시다. 분산이 뭐였죠? 흩어진 정도. 평균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먼저 이거 생각해 볼까요? 모든 학생의 점수가 다 B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상수 더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똑같이 다 B점 올라간 거니까 흩어진 정도,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이 다 A배였습니다. 모든 학생의 점수를 다 A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의 지형이 뭐였어?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그 모든 학생의 점수도 AB가 되지만 평균도 AB가 되는 거예요. 그럼 편차도 AB가 되겠죠. 편차가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A배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는 분산은 A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X의 분산은 A 제곱배가 된다. 요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 더한 것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죠. 흩어진 정도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A배를 했을 때는 분산이 A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몇 배 되겠어요? 당연히 A배가 되겠지. 물론 A 절대값배가 되겠지. 그래서 자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에 비해서 A의 절대값을 곱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AX 플러스 B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이항분포로 넘어갑니다. 이항분포로 갔는데 우리가 확률 변수 개념하고 확률 분포 개념을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그 중에서 특별한 확률 분포, 특수한 확률 분포를 배웁니다. 두 가지를 딱 배우는데 하나가 이제 이항 분포를 배우고 정규 분포. 그러니까 분포는 무수히 많습니다. 분포라는 것은 무수히 많아요. 확률 분포라는 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항 분포 하나 배우고 정규 분포 하나 배우고 하는데 이제 이항 분포라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이건데요. 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60번을 던졌는데 주사위를 60번을 던져서 그때
1이 나온 횟수. 자, 여러분 이것은 확률 변수인가요? 확률 변수죠. 왜? 주사위를 60번 던지면 1이 몇 번 나올 것인지 최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최대 60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가능성이 희박할 뿐이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부터 60까지의 모든 정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시행 결과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확률 변수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뭐다?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이라고 했죠. 자, 후보들 0부터 60까지 0부터 60까지의 값이 다 가능하죠. 0부터 60까지의 값이 다 가능하고 그다음 이 각각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0부터 60까지의 정수에 대해서 K로 대표해서 1이 K번 나올 확률을 써봅시다. 1이 K번 나올 확률. 어떻게 되죠? 1이 K번 나온다는 얘기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 한 번 했을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나타날 확률이 6분의 1인 사건이 K번 발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6분의 1을 K번 거듭제곱 하겠지. 그러면 또 6분의 1을 K번 거듭제곱하고 그다음 1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인데 한 번 해서 한 번 했을 때 1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인데 그런 사건이 몇 번 발생해야 되죠? 60-K번 나와야죠. 60-K번. 그래서 6분의 5에다가 60-K번 거듭제곱을 할 겁니다. 이건가요? 여기서 또 뭘 고려해야 되죠? 순서 고려해야죠. 1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이 하여튼 토탈에서 1이 K번 나오는 것이니까 그 1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을 배열하는 방법수 그게 뭐예요? 60 컨비네이션 K가 60 컨비네이션 K가 되겠습니다. 60CK 60 컨비네이션 K. 여러분 5번이었으면 쉬웠을 텐데 또 60번 하니까 좀 부담이 되나요? 논리는 똑같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우리가 K로 이미 대표해서 얘기했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K가 0일 확률, K가 1일 확률, K가 2일 확률. 이게 이제 K1 확률.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이 0부터 어떤 자연수 n까지의 정수가 가능하고 0부터 n까지 가능하고 그 각각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독립시행의 확률인 경우 이때 바로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칭을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항분포. 그러니까 여기서 이항이란 말은 매번 시행해서 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란 뜻입니다. 이항이라는 얘기는. 이항.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분포에서 이항분포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항분포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0부터 어떤 자연수까지 가능하고 그 각각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인 경우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서 물결 모양은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포를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 확률 변수 x가 무슨 분포를 따르냐?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항 분포. 그래서 그 이항 분포를 이제 B로 이니셜을 따가지고 B로 표기를 하는 것이죠. 바이노미얼. 여러분 다항식이면 다항식. 폴리노미얼이죠. 폴리노미얼 이퀘이션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항이니까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의 이니셜 B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 하나의 이항 분포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결정돼야 되냐면 지금 몇 번 시행을 하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몇 번. 60번 시행을 하는지 100번 시행을 하는지 여기선 60번 시행을 하죠. 그래서 그 시행 횟수를 앞에다 표기를 해주고 마치 좌표 쓰듯이 시행 횟수를 앞에다 표기해주고 그다음 하나의 이항 분포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60은 여기 이제 얘기했고 6분의 1이 있으면 그건 6분의 5는 어차피 1에서 뺀 거니까 6분의 1이라는 값. 그러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그 값을 알아야 이제 분포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한 번 시행했을 때 나타날 확률 6분의 1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항 분포 66분의 1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분포가 확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66분의 1을 쓰게 되면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이 다 써지는 거예요. 첫째 후보들이 뭐라고? 여기 60이 써있다는 얘기는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후보가 0부터 60까지 다 나온다니 그런 뜻입니다. 0부터 60까지 정수가 다 나온다 그런 뜻이고 여기 6분의 1을 썼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가능성 0부터 60까지의 정수를 k로 일반화했을 때 그 가능성 확률이
이러와 같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하고 6분의 1이 파악이 되면은 이 후보들과 가까이의 가능성이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지. B60 6분의 1 그 간단한 기호만으로 확률 분포가 다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겠죠? 빨리 끄덕끄덕 하시고. 되겠죠? 이겁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반화해서 표현해보자면 이게 이제 특수한 사례를 든 것이고 확률 변수 x가 b, 자 시행의 수 n, 그 다음에 p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p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p인 시행을 n번 했을 때 성공 횟수,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할게요.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p인 시행을 n번 했을 때 그러면 성공 횟수가 몇 번 될 것이냐, 몇 번 되겠냐 그 말이에요. 0번부터 60번까지, 0번부터 n번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0번부터 n번까지 다 가능하고 그 가까이의 후보가 나올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보면은 0부터 쭉 n까지 다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확률이 이걸 이제 k로 대변해 보면은 nck p의 k승 1-p의 n-k승인데 1-p를 q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뭐 괄호 치고 1-p 쓰고 귀찮으니까 q의 n-k승. 여기서 q는 1-p를 뜻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k가 될 확률이 이와 같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이때 이제 기대값하고 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대값하고 분산을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확률 분포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대값 구하는 방법 앞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쫙쫙쫙쫙쫙 곱해가지고 쭈루룩 더하는 거라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건데 이제 짚어 채우는 건데, 기대값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결과 뭐가 나오냐? NP가 나온다.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 왜 NP가 되느냐?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뭐 그 유도 과정을 여러분이 속속들이 다룰 필요는 없고 결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 x가 BNP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가 BNP를 따를 때 그 기대값은 NP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기도 편해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합니다. 왜냐면은 자, 내가 질문해 볼게요. 요 위에 사례에서 주사위를 60번 내렸어. 1이 나온 횟수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될 것 같아? 1이 한 번 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0번 던지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뭐 10번으로 우리가 지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얘기, 그 얘기. 예. n 60하고 p 6분의 1 곱해가지고 뭐 10번 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타율이 3할인 타자가 타석에 10번 들어졌어. 안타를 몇 번쯤 칠까? 뭐 3번쯤 치지 않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예? 기대값이 x가 BNP를 따를 때 기대값이 NP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NP가 된다. 그다음 분산도, 이런 분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 그랬죠? x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0 제곱해서 0이 될 확률, 1 제곱해서 1이 될 확률 곱하고 2 제곱해서 2가 될 확률 곱하고 이렇게 제곱이랑 확률 곱해가지고 쭈루룩 더한 것이 x 제곱의 확률이고 x 제곱의 기대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기대값의 제곱을 빼서 정리해 보면 유도 과정 넘어가겠고, 빼서 정리해 보면 이게 NPQ가 나온다. Q는 1-P입니다. NPQ가 나온다.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기대값이 x가 BNP를 할 때 기대값이 NP고 분산이 NPQ가 된다. 표준 편차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운 겁니다. NPQ 곱한 거다가.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 보자면은 여기서 기대값은, 여기서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60에다가 6분의 1 곱해가지고 뭐 평균 10쯤 되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데 분산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산은 NPQ 60하고 6분의 1하고 6분의 5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6분의 5 곱하니까 이제 3분의 25인가요? 3분의 25. 이 분산입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요 MP, MPQ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이 바로 이항 분포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음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확률 분포 일종인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고 이항 분포라고까지 얘기했던 것과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이제 분포는 분포니까 여기서 첫째 후보들을 얘기할 수 있고 둘째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후보들 차원에서 뭔가 차원이 달라지냐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죠. 어? 뭐 1, 2, 3, 4, 5, 6 아니면 0,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실수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게 열린 구간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실수 전체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실수 전체고 가능성이 뭐냐면은 가능성은 어떻게 이 가능성이 나타나냐 이렇습니다. 좌우 대칭인 종 모양. 좌우 대칭인 종 모양. 아주 직관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도 나오긴 해요. 식도 나오긴 하는데 그 식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 종 모양.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나오는 확률 변수. 이게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여러분 이런 거 봐왔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그린 겁니다. 좌우 대칭 맞아요? 괜찮네.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그럼 이게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아래 면적이 이제 1인 거예요. 요 아래 면적이. 아까는 이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요 확률 합이 1이잖아요. 확률 합이 1. 그다음에 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러면 요 합이 1입니다. 확률의 합이 1인데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산적으로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거니까 요 아래 면적이 1이 되게끔 나타나는 겁니다. 아래 면적이 1이 되게끔. 이게 이제 좌우 대칭 종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그 가능성이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여기서 평균 질러볼까요? 평균 어디 있겠어요? 평균.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가운데 평균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고 그리고 또 이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의 분포로 나타났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평균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바뀌면은 이 좌우 대칭이 이 대칭 축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평균이 줄면 이 대칭 축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평균이 커지면은 대칭 축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정규 분포냐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평균이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겁니다. 평균이 다르면 다른 정규 분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의 분포.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래 면적 1이니까 이게 좁아지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흰색 분포하고 파란색 분포하고 둘 다 정규 분포라고 칩시다. 둘 다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인데 흰색하고 파란색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으로 몰려 있는 정도가 누가 평균으로 더 몰려 있죠? 파란색이 평균으로 더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정도는 누가 크겠어요? 흰색이 당연히 크겠지. 바로 상대적으로 파란색보다 흰색이 분산, 즉 표준 편차가 더 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도 어떤 정규 분포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 혹은 평균하고 분산에 의해서 어떤 정규 분포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이항 분포냐를 결정하는데 시행 횟수하고 이 확률 P값에 의해서 어떤 이항 분포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어떤 정규 분포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이 어떠냐 분산이 어떠냐 이것에 의해서 어떤 정규 분포냐가 결정되니까 이걸 표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n은 여러분 정규적인 뭐 정상적인 그런 단어가 뭐죠? 똑바로 서 있는 노멀입니다. 노멀. 우리 노멀 하다 그러잖아요. 노멀입니다. NORMAL. 노멀의 이니셜 따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요 얘기가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그걸 알려주면은 분포를 다 파악한 겁니다. 후보들과 가능성을 다 파악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파악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이제 통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뭘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BNP라고 했을 때 여기 BNP라고 했을 때 N이 있을 자리에 여기 M이 있는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P가 있을 자리에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NP를 쓰는 이유는
n값과 p값을 알면은 이항 분포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쓴 것이고,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쓴 것은 그걸 알면은 어떤 정규 분포인지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 그걸 쓴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표준화랍니다. 표준화. 여러분 이제 표점이 이제 점수를 표준하는 거잖아요. 표점의 목적이 뭐예요? 선택 과목 차이가 있으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텐데, 그것을 마치 동질적인 성격의 시험인 것처럼 보정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게 바로 표준화입니다. 여기서 표준화를 하는데, 표준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균을 똑같이 빼죠. 평균을 빼. 네, 평균을 빼. 평균을 빼면은 어떻게 되죠? 다 평균이 0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원의 점수 분포가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지원의 점수 분포가 있단 말이야. 그걸 똑같이 다 평균을 빼. 물원 시험 본 학생들의 물원 평균 점수를 다 빼. 지원 시험 본 학생들의 지원 평균 점수 싹 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균을 다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평균만 0으로 만든다고 해서 동질화 되진 않죠. 왜?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뭐 하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 이래 가지고 표준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렇게 표준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냐. 야, 이거 먼저 써볼까요?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x-m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한번 질러보세요. 다 똑같이 평균 뺐습니다. 흩어진 정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흩어진 정도도 안 바뀝니다. 평균이 어떻게 돼? 제로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빼고 나서 시그마로 또 나눠. 시그마로 또 나누면은 이것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정규분포를 따르긴 할 텐데, 평균이 0이고, 자, 시그마로 나누기는, 아까 이거 시그마로 나누면은 아까 AB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AB 했을 때 분산이 A 제곱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시그마분의 1을 한 겁니다. 시그마분의 1. 시그마분의 1을 곱한 것이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겠지. 분산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분산이 1로 바뀌는 겁니다. 표준 편차도 물론 1로 바뀌는 거죠. 루트 씌우면. 자,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혹은 표준 편차가 1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된 정규분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표준화하면 장점이 뭐냐? 표준화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버린다는 얘기죠. 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면은 평균이 0이니까 이게 0인 것이고, 표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값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이게 대략 34%다. 이런 걸 다 파악해버린다는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대략 48%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값이 표를 보고, 여러분 이 수치 외울 필요 없고요. 표로 다 줍니다. 근데 이 표를 보고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값들을 다 파악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표준화하기 전에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평균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이제 m 플러스, 그러니까 요만큼이 시그마, 요만큼이 표준 편차가 돼가지고 m 플러스 시그마, 평균부터 이제 1 플러스 1 시그마까지 들어갈 확률이 3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표준을 하고 나면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3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 표준화된 정규분포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대략 68%가 된다. 표준화하기 전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68%다. 근데 이제 m 쓰고 시그마 쓰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해가지고 그걸 수치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의 강점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하고 저기 잠깐 화장실 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우리가 이항분포 얘기를 하고 정규분포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되는데,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점점 근사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대학 가서 통계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립니다. 식으로 아주 증명이 돼버려. 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한지 증명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확통에서는 그것을 예시로 보여줘요. 어느 정도 보여주냐면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 그건 확률 변수가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됩니다. 0부터 10까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질러보면 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10번 정도 던지면은 1이 나온 횟수가 어느 정도일 것으로 기대가 돼요? 6분의 12도 안 됩니다. 기대값이 2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분포가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 그거는 0부터 10까지 다 가능한데 평균이 2도 안 되니까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타나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행 횟수를 늘리잖아요. 이걸 시행 횟수를 30번을 한다. 30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0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가운데로 몰려 들어갑니다. 50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좌우대칭 50만 돼도 거의 좌우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시행 횟수를 점점 키우게 되면은 정규 분포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점점 커지면은 x가 정규 분포에 점점 근사한다. 근데 여러분이 근사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물결에다가 a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근사적으로 approximately 근사적인 ly 붙여서 부사 근사적으로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기대값은 그럼 여기다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쓸 거 아니에요? 평균하고 분산을 쓸 건데 이건 우리 이미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x가 bnp를 따를 때 그 기대값이 np라는 거하고 분산이 npq라는 것은 이거는 근사적으로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확정된 값입니다. 기대값하고 분산 확정된 값인데 그래서 이 기대값이 여기 평균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분산이 여기 이 분산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기억해 주시라. x가 bnp를 따를 때 시행 횟수가 커지게 되면 이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평균 자리에 np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 자리에 npq가 들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5분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합시다. 음, 자, 이제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그다음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은 이러면 그 여론조사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19세 이상 유권자가 몇 명 되려나요? 뭐 4천만 명을 칩시다. 19세 이상 유권자가 4천만 명인데, 그 4천만 명의 의견을 알고 싶어. 근데 4천만 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래서 샘플을 뽑습니다. 샘플이 표본입니다. 표본.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러니까 이 4천만 명의 모집단이 있단 말이죠. 4천만 명의 모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저기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1,000명 정도 합니다. 통상 한 1,000명, 1,000명 안팎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을 뭐하러 뽑아요? 표본을 뽑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서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행위를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인 것이고,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정. 이게 추정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통계학의 본령이에요.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고 싶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인데, 이게 통계학인데, 근데 이제 통계학이 왜 확률이랑 결합이 되는 것이냐? 표본을 뽑을 때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야. 이게 확률적인 일이다 그 말이죠. 또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할 때도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신뢰도가 95%라는 동, 신뢰도가 99%라는 동. 그래서 이제 확률이 통계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확통 하는데, 모집단과 이제 표본의 의미는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표본 평균. 일단 표본 평균은 표본을 n개를 뽑잖아요. 여기서 이제 n개 일반화해 봅시다. n개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n개의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싹 더해서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표본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n개의 표본을 뽑잖아요. n개의 표본을 뽑으면은, 자, 첫 번째 표본 x1 아래 첨자 1을 써 가지고, 두 번째 표본 x2, 자, 이런 식으로 xn 해 가지고 요 합을 n으로 나눈 것을 표본 평균, 여러분 평균할 때 평균 속도 할 때 바를 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x 바로 이렇게 표본 평균을 씁니다.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거 별거 없어. 이거 별거 없는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이거 왜 대문자로 쓰지? 얘는 또 왜 대문자로 쓰지? 자, x1, x2 한 개 한 개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n개의 표본인데, 하나하나의 표본을 왜 대문자를 쓰고 있을까요? 누가 뽑을지 모르잖아. 그죠? 누가 뽑힐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을 뽑았을 때도 그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한 개의 표본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도 당연히 확률 변수가 되지. 왜? n개가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구한다면은 n개의 표본을 뽑을 때마다 사실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표본도 확률 변수인 것이고,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인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되냐면, 자, 모집단의 분포라는 거하고 이제 모집단을 보통 x로 나타냅니다. 모집단의 분포하고 그 다음에 표본 한 개, 표본 한 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x1이니 x2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해서 xi라고 할게요. xi 이제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제 i 번째 표본인 것이죠. 한 개의 표본. 이 표본 한 개의 분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x 바에 분포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집단의 분포하고 표본 한 개의 분포는 일치합니다. 언제나 일치합니다.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는데 이제 여러분 직관하고 어긋나는 것이죠. 표본 한 개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한 명을 뽑아요. 임의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5천만 인구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나이, 그것은 확률 변수인가요? 확률 변수지. 몇 살짜리가 뽑힐지 모르잖아. 시행 결과 하나로 정해지지 않죠. 그러면 그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
그 개의 나이 혹은 그분의 나이 어떻게 돼? 첫째 후보들 0세부터 최고령까지 다 가능하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 0부터 최고령 몇 살이려나? 한 115세 된다고 칩시다. 0세부터 115세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성. 0세일 가능성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0세 인구의 비율이겠지. 그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말이에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1세 아이일 확률.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세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이겠지. 표본 한 개의 분포가 모집 단위 분포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걔의 나이가 될 수 있는 후보들과 그 각각의 가능성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연령 분포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표본 한 개의 분포하고 모집단의 분포는 언제나 같습니다. 언제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기대값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은 이 표본 한 개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기대값하고 똑같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표본 한 개의 분산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분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기대값하고 분산이 같다고 해서 분포가 같은 건 아니지만 분포가 같으면 모든 게 같다니까요. 분포 같으면 데이터셋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표본 한 개도 당연히 같은 분포가 된다.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힘든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확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걸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이제 4천만, 5천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모집단이 6개로 돼 있어. 주머니 속에 1, 2, 3, 4, 5, 6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서 수를 보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집단이 6개로 구성되는데 2개 표본의 크기가 2인 이런 표본을 추출한다고 합시다. 2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주사위 2번 던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죠? 하나 뽑으면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거하고 똑같고 집어넣었다가 또 뽑으니까 2번 뽑게 되면은 주사위 2번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뽑았을 때 나온 숫자 x1 다시 집어넣었다가 두 번째 나온 숫자 x2 이게 표본 2개. 그것의 평균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x1 자 모집단의 분포 어떻게 돼요? 모집단의 분포는 1부터 6까지가 6분의 1씩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1부터 6까지 6분의 1씩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게 되죠. 이게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표본 한 개 분포 이런지 알겠죠? 표본을 한 개 뽑으면은 걔가 어떤 값을 가져? 1, 2, 3, 4, 5 이게 6분의 1씩으로 똑같은 가능성을 갖잖아요. 그 얘기야 모집단의 분포하고 표본 한 개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본의 크기가 2개인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x1이 1, 2, 3, 4, 5, 6 중에 어느 하나로서 6분의 1씩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x2가 1, 2, 3, 4, 5, 6으로 6분의 1씩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그럼 이 둘의 평균이 최소 1에서 평균 최대 6까지 나오겠죠. 근데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36분의 1입니다. 그죠? 36분의 1. 다음 2, 1 나오거나 1, 2가 나오면 표본 평균이 1.5겠죠. 표본 평균이 1.5가 될 확률 36분의 2.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 36분의 3. 표본 평균이 2.5가 될 확률 36분의 4.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 36분의 5. 표본 평균이 3.5가 될 확률 36분의 6.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 36분의 5. 다시 36분의 4 이제 0.5씩 커져가면서 36분의 3, 36분의 2, 36분의 1 이렇게 되어간다는 얘기지.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얘와 비교를 해보세요. 모집단의 분포, 표본 한 개의 분포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자 1부터 6까지 0.5 간격으로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3, 36분의 4, 5, 6, 5, 4, 3, 2, 1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2만 돼도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분포가 나타나 버린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마치 뭐 여러분 이거는 표본 평균이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혹은 여러분 이게 이제 n이 2니까 종 모양은 아직 안 나타나죠. n이 2니까 종 모양은 안 나타나는데 n이 조금만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종 모양으로 바뀌어가. 모집단의 분포는 종 모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어? 뭐 여러분 마치 이러잖아요. 네, 물리는 잘 모르지만은 상대성 이론이 우리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며. 그냥 자연이 그런 거라며. 마찬가지. 우리 직관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하고 상관없이 표본의 분포, 표본의 평균을 해서 그 분포를 따져보면은 표본의 크기가 글쎄 2만 되는데도 이렇게 좌우 대칭 3 모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N3, N4 표본의 개수를 점점 조금 늘려가잖아요. 이러면은 진짜 종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성질입니다.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런데 여러분 이제 표본 평균이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 분포를 갖기 때문에 그 기대값과 분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여러분 이게 말이 헷갈려요? 평균이 기대값이라며. 근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게 말이 돼? 말이 된단 말이지. 왜? 표본 평균 자체가 확률 변수니까.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집단을 x로 나타냈을 때 이 모집단의 기대값, 여러분 이 모집단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평균 연령, 그게 기대값이야? 시행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와? 아니죠. 하나로 정해져 있지.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를 뿐이지. 이제 인터넷 찾으면 나오겠지. 평균 연령이.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 평균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확정된 값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확정된 값이야. 근데 표본 평균은 누가 뽑힐지 모른단 말이지.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시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확률 변수이면 그 기대값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x가 확률 변수이면 그 기대값을 생각하는데 그 기대값 자체는 확률 변수는 아닌 겁니다. 근데 표본 평균은 이거는 확률 변수기 때문에 또 그 기대값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여러분 이 예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됐어요? 3.5죠. 1, 2, 3, 4, 5, 6, 6분의 1식으로 가능하니까 기대값 3.5입니다. 그죠? 기대값 3.5. 요 기대값 어떻게 됐어? 좌우 대칭 3모양이니까 기대값 3.5가 되는 겁니다. 기대값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모집단 전체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이게 얼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느냐라는 거하고 표본 평균, 뭐 표본의 크기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평균 내고, 자,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그 기대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같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기대값, 모평균과 똑같다. 라는 얘기고, 요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결론을 외우시고, 뭐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외우시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것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집단이 흩어진 정도에 비해서, 이게 비교하기 보이네. 모집단이 흩어진 정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얘가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정도하고 얘가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정도하고, 전자 후자 누가 평균 주위에 몰려 있어? 후자가 더 몰려 있잖아요. 그렇잖아. 3 모양이 나오니까 얘가 더 몰려 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게 작단 말이지. 모집단의 분산에 비해서,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에 비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진다 그 말. 가운데 쪽으로 쏠리잖아. 이게 이제 희한한 특징인 겁니다. 얼마만큼 쏠리느냐, 표준 편차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n으로 나눈 만큼입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기 1분도 안 걸리니까 식으로 보여드릴게. 예? 왜 표현 평균의 기대값이 왜 모평균과 똑같고 표현 평균의 분산이 왜 이걸 딱 n으로 나눈 만큼인지 식으로 금방 나옵니다. 왜? x바를 아니까. x바를 아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기대값을 구해보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바의 기대값을 한다. 그럼 일단 x바 자체가 이거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값 x1, x2, xn까지 다 합쳐서 n으로 나눠서 기대값을 할 거라고. 근데 기대값이라는 연산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은 a배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n분의 1이 n분의 1로 나오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1부터 xn까지 합의 기대값은 x1의 기대값부터 xn의 기대값까지 다 합친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대값이라는 연산의 특징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표본 한 개의 기대값이나 표본 한 개의 기대값, 표본 한 개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똑같으니까 표본 한 개의 기대값은 이게 다 m이야. m이 몇 개 있어? n 개 있는 거야. m이 n 개 있고 n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m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다음 요것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 분산은 x 바라는 게 x1부터 xn까지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거겠죠 당연히. 이건데 n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에서는 제곱이 돼서 나온다고요? 제곱이 돼서. 그래서 이게 n 제곱분의 1로 나옵니다. n 제곱분의 1. n 제곱분의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의 합의 분산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x1부터 xn까지가 각각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독립시행 경우에 이게 vx1부터 vxn까지 vx1부터 vxn까지 합을 n 제곱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1의 분산은 뭐라고? 모집단의 분산과 똑같다니까요. 표본 한 개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그마 제곱이 n개가 있는 거야, 분자에. 시그마 제곱이 n개 있는데 n 제곱으로 나누니까 분모에 n이 하나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유도 과정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유도는 몰라도 되고 요거 외웁시다. 요거. 모집단의 기대값과 분산을 할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일치하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럼 틀린 말이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모평균과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이 만약에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m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은 어떻게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뭐 빼박이죠, 빼박. 표본 평균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뭐 m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분산이 n으로 나눈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모집단을 표준화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집단을 표준화하게 되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표준 정규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표본 평균을 표준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평균을 뺍니다. 근데 이것은 표준 편차가 뭐예요?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었을 때 이게 표준 정규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준화를 할 때 m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그러면 틀리기 쉽겠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래야지. 예? 여기 시그마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뭐 표준화를 할 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 도리가 없네. 미안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